안녕하세요. 숨겨진 세계사 돈의 역사 시리즈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1971년 이후 세계의 모든 돈이 닻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닻이 풀린 돈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한 사회의 경제적 시스템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축한 사람, 약속을 지킨 사람, 절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빚을 진 사람과 부정직한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100년 전 한 나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편부터 두 편에 걸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23년 11월의) 어느 아침 베를린, 한 주부가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레 안에는 지폐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장바구니가 아니라 손수레였습니다. 그날 그녀가 사야 할 것은 빵 한 덩이였습니다. 빵 한 덩이의 가격은 4,280억 마르크였습니다. 지난 편에서 잠시 언급한 바로 그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들었을 때보다 직접 보았을 때 훨씬 더 무겁습니다. 지폐 한 장이 1만 마르크였다면 4,280만 장이 필요했습니다. 10만 마르크짜리 지폐였다면 428만 장이 필요했습니다. 손수레가 아니면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빵집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 모두가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유모차를 끌고 왔고 어떤 이는 자루를 등에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 자루 안에 든 것은 빵이 아니라 빵을 사기 위한 지폐였습니다. 문제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빵값이 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줄을 서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으로 내 차례가 왔을 때 빵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일은 빵집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식사를 시작할 때의 가격과 식사가 끝났을 때의 가격이 달랐습니다. 손님은 메뉴판에 적힌 가격이 아니라 계산서에 찍힌 가격으로 돈을 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하루에 2번 받았습니다. 오전 일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1번, 오후 일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또 1번. 받은 즉시 시장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그 돈으로는 저녁거리를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뛰어가서 무엇이든 사야 한다. 빵이든 비누든 신발이든. 물건이 돈보다 안전했습니다. 그 무렵 한 가정의 풍경은 이러했습니다. 거실 난로에 무엇이 타고 있을까요? 석탄이 아니었습니다. 마르크 지폐였습니다. 석탄을 사는 가격보다 같은 무게의 지폐를 태우는 것이 더 쌌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벽에 지폐를 발랐습니다. 벽지를 사는 가격보다 지폐를 풀로 붙이는 편이 훨씬 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그 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조국의 통화가 아이들의 그림판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발행된 지폐 중에는 1조 마르크짜리도 있었습니다. 숫자 1 뒤에 0이 12개. 100년 뒤를 사는 우리도 일상에서는 거의 마주치지 않는 그 단위가 한 장의 지폐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빵 2덩이를 샀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상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모은 노년의 저축이 휴지가 되었습니다. 집 한 채를 살 만한 돈을 평생 모은 사람이 어느 순간 그 돈으로 빵 한 덩이도 사지 못했습니다. 연금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받은 연금이 우체국에서 집까지 오는 동안 그 가치가 절반이 되었습니다. 가구 하나, 피아노 하나가 빵 한 덩이와 교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의 노동과 절제가 빵 한 덩이의 무게로 환산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1923년 한 해 동안 독일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다고 불리던 산업과 과학을 가진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행정을 자랑하던 나라,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빵 한 덩이가 4,280억 마르크가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14년의 어느 여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1914년 8월의 어느 여름, 독일 제국의회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르크와 금의 교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그때까지 모든 마르크 지폐 위에는 이런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지폐를 가지고 오면
정해진 양의 금으로 바꿔드린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지켜온 원칙이 마르크 위에도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 그 약속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약속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금으로 바꿔드리겠다. 그때만 해도 모두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전쟁은 짧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짧지 않았습니다. 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겼습니다. 독일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대신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종이를 팔고 그 종이값으로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갚을 마르크를 중앙은행이 계속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독일에 풀린 마르크의 양은 약 5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전쟁 중이었고 신문은 검열되었으며 군의 승리만이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18년 11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끝난 방식이 독일에게는 가장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졌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마르크를 다시 금으로 바꿔주겠다던 그 약속을 5배로 늘어난 마르크를 보장할 만한 금이 독일 금고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궁전. 승전국들은 독일에게 한 장의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다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조약에는 거대한 배상 의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2년 뒤에 확정됩니다. 1320억 금마르크. 당시 독일 1년 국민 생산량의 약 2배 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것도 지폐 마르크가 아니라 금으로 환산된 마르크로 갚으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청구서를 두고 한 영국 경제학자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 훗날 20세기 경제학을 새로 쓴 인물이지만 그때만 해도 영국 재무성의 젊은 관료였습니다. 그는 베르사유 회담장에서 항의하다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그의 안에 한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평화의 경제적 결과.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조약은 카르타고적 평화다. 카르타고는 옛 로마가 멸망시킨 도시국가입니다. 이긴 자가 진 자를 완전히 짓밟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평화. 케인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조약은 독일을 무너뜨릴 것이고 결국 유럽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다. 20년 뒤 그의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1919년 그 시점 어느 나라도 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보복을 원했습니다. 지난 50년간 독일에게 2번이나 침공당한 나라였습니다. 영국은 균형을 원했습니다. 조금 가혹하더라도 유럽의 평화를 위해 독일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평화 자체를 원했지만 그 영향력은 유럽의 보복 의지를 꺾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구서는 통과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독일이 어떻게 이 빚을 갚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외환 시장에 가서 마르크를 팔고 외화를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마르크를 팔면 마르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마르크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양의 외화를 사기 위해 더 많은 마르크가 필요해집니다. 더 많은 마르크가 필요하면 정부는 중앙은행에 더 많은 마르크를 찍게 합니다. 찍어낸 마르크가 외환 시장에 또 풀리면 마르크 가치는 또 떨어집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 거대한 회전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은 실체와의 연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격은 무한히 올라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1922년 봄, 마르크의 추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1918년 1달러를 바꾸려면 약 9마르크가 필요했습니다. 전쟁 직전인 1914년에 4.2마르크에 비하면 이미 2배가 된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추락은 아직 본격적인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1921년 1월 1달러에 64마르크, 1922년 1월 1달러에 192마르크, 1923년 1월 1달러에 17,972마르크, 3년 사이에 마르크의 가치는 약 1,800배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923년이 시작되자 추락은 자유낙하가 됩니다.
1923년 7월 1달러에 35만 마르크, 1923년 8월 1달러에 462만 마르크, 1923년 11월 15일 1달러에 4조 2천억 마르크. 읽는 사람도 영의 개수를 세어야 할 만큼 큰 숫자입니다. 이 추락의 결정적 분기점은 1923년 1월에 있었습니다. 1923년 1월 11일 프랑스와 벨기에 군대가 독일의 누르 지방으로 진입했습니다. 누르는 독일의 가장 중요한 공업지대였습니다. 석탄과 철강의 절반 이상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가 그곳에 군대를 보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독일이 배상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니 직접 와서 받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약문에 적힌 합법적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에게는 또 한 번의 모욕이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수동적 저항. 누르 지방의 노동자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프랑스 군대가 와서 차지한 곳은 텅 빈 공장과 멈춘 광산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도 먹을 것은 필요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을까요? 해답은 하나였습니다. 중앙은행이 마르크를 찍어내는 것. 이 시점부터 마르크 발행은 그동안의 무책임을 넘어선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종이의 형태로 임금이 매일 발행됐고 그 임금이 시장에 풀리자마자 마르크의 가치는 그날 안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됩니다. 이 시기 거리의 풍경은 일장에서 잠시 보았던 그것이었습니다.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돈의 수레를 끌어야 했습니다. 평생의 저축이 빵 한 덩이 무게로 환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고통을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정해진 액수의 돈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연금 생활자, 공무원, 정해진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그들의 손에 들어온 돈은 들어온 그 순간부터 가치가 녹아내렸습니다. 반대로 이상한 승자들이 있었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100만 마르크를 빌렸던 사람이 빵 한 덩이 값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땅을 사기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던 농장주들이 그 빚을 종이값에 청산했습니다. 큰 공장을 사들이기 위해 빚을 졌던 산업가들이 어느새 빚없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실히 저축하던 사람은 망하고 빚을 진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회에 어떤 균열을 남겼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균열이 있었습니다. 1922년 6월 24일 독일의 외무장관이었던 발터 라테나우가 총격으로 살해됐습니다. 암살자는 극우 단체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라테나우는 베르사유 조약을 이행하면서 동시에 그 가혹함을 외교적으로 완화시키려 한 인물이었습니다. 극우 세력에게 그는 조국을 팔아넘긴 자였습니다. 라테나우의 죽음으로 독일의 정치적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혼란은 마르크 추락의 또 다른 가속 페달이 되었습니다. 저축을 잃은 시민, 굶주린 노동자, 빚으로 부자가 된 자, 그리고 거리에서 정치적 살인이 일어나는 사회. 이 모든 것이 1923년 한 해 독일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한 사회가 무너질 때 무너지는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졌고 계약이 무너졌고 미래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가 무너졌습니다. 이 정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1923년 11월의 어느 날 독일에는 한 가지 기적이 찾아옵니다. 빵 한 덩이가 4,280억 마르크였던 그 광기가 단 며칠 만에 멈춰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단 한 장의 새 지폐였습니다. 1923년 11월 15일 베를린의 한 인쇄소에서 새로운 지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렌텐마르크. 지폐 위에 적힌 약속은 단순했습니다. 이 새 지폐 1마르크는 옛 마르크 1조 마르크와 같다. 조 단위의 휴지 더미가 한 장의 새 지폐로 압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폐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 보증하는 것이었을까요? 독일 정부의 금고에는 이미 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 자금으로 다 써버렸고 배상금 납부에 다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른 것을 담보로 내세웠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 전체의 토지와 산업자산, 농경지와 공장 부동산을 잡아 그 가치만큼 새 지폐를 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그것은 진짜 담보가 아니었습니다. 토지 한 평을 떼어와 한 마르크와 바꿔주겠다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상징적 담보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마르크의 추락이 멈췄습니다. 11월 중순에 1달러에 4조 2천억 마르크였던 환율이 12월에는 안정되기 시작했고 1924년에는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단 며칠 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렌텐마르크의 기적. 진짜 금도 없었고 진짜 담보도 명확하지 않았는데 추락이 멈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것을 멈추게 했을까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부가 발행량을 엄격히 통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 지폐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발행하겠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둘째, 정치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루르 지방의 수동적 저항이 9월에 종료됐고 정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 미국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1924년에 시행된 도스 플랜으로 독일의 배상금 부담이 재조정되고 미국의 차관을 들여왔습니다. 마르크가 다시 외환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화폐가 된 것입니다.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정부의 약속을 시민이 믿어주고 정부가 그 신뢰를 지키려 노력하고 외부가 그것을 받아들여 줄 때 화폐는 다시 살아납니다. 돈이라는 것은 결국 신뢰가 만든 약속입니다. 그러나 1923년의 독일에는 기적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모은 노년의 저축은 렌텐마르크가 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지가 된 마르크는 다시 가치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연금 생활자들은 가난해졌고 중산층은 사라졌고 빚으로 부자가 된 자들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기적은 화폐를 살려냈지만 그 화폐 안에 묻어있던 한 세대의 인생을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11월에 독일의 한쪽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1월 8일과 9일 민헨, 한 무명의 정치인이 민헨의 한 맥주홀에서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 당시 그는 단지 한 명의 선동가에 불과했습니다. 쿠데타는 곧 진압됐고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날 던진 메시지는 이미 한 세대의 마음에 닿고 있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우리를 거지로 만들었다. 1923년의 광기를 직접 겪은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는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1923년의 인플레이션이 직접 히틀러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사회의 마음에 극단을 시도해도 좋다는 토양을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1923년의 사건은 결국 그 이후 벌어지는 역사의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1923년의 그 광기는 박물관의 유물처럼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85년 뒤 지구 반대편의 한 나라에서 같은 모양의 지옥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1980년 4월 아프리카 남부. 긴 식민 지배를 끝내고 한 신생 독립국이 탄생했습니다. 이름은 짐바브웨. 영국으로부터 막 독립한 이 나라는 한때 아프리카의 빵바구니라고 불릴 만큼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비옥한 토지, 풍부한 광물 자원, 잘 정비된 농업 시스템. 독립 직후의 짐바브웨 달러는 미국 달러보다 가치가 높았습니다. 1980년 환율로 1 짐바브웨 달러는 약 1.25달러였습니다. 그러나 28년 뒤 이 나라의 화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액면의 지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100조 짐바브웨 달러. 1923년 베를린에서 보았던 1조 마르크의 100배에 해당하는 액면입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의 출발점은 한 사람의 결정이었습니다. 로버트 무가베. 독립영웅으로 추앙받던 그는 1980년부터 30년 넘게 짐바브웨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던 2000년 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토지 개혁. 당시 짐바브웨의 농경지는 인구의 1%도 안 되는 백인 농장주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시대의 잔재였습니다. 무가베는 그것을 강제로 수용해 흑인 시민들에게 재분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명분 자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 방식이었습니다. 농경지가 분배된 사람들은 농업 경험이 없는 정치적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농장을 운영해온 백인 농장주들이 쫓겨나고 그 자리를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채웠습니다.
결과는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농업 생산이 무너졌습니다. 한때 식량을 수출하던 나라가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외화 수입의 붕괴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이 멈추자 짐바브웨 정부의 외화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수입 의존 경제였던 이 나라는 수입 대금을 지불할 외화가 부족해졌습니다. 정부 적자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가베 정부는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중앙은행에 돈을 찍게 하는 것. 1923년 베를린에서 보았던 그 메커니즘이 정확히 같은 모양으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다만 21세기였기에 인쇄 속도는 훨씬 빨랐습니다. 2003년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은 약 600%, 2007년 약 1만 %, 2008년 인플레이션은 인간이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연 897 해 퍼센트. 해라는 단위가 어색하실 겁니다. 해는 경의 1만 배입니다. 읽는 사람도 단위를 따라가기 힘든 숫자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첫 번째는 1946년 헝가리였고 짐바브웨가 두 번째였습니다. 지폐 액면도 따라서 폭주했습니다. 2008년 7월 100억 짐바브웨 달러 지폐, 2008년 12월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 그 100조 짐바브웨 달러로 시민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빵 한 덩이도 안 되었습니다. 이 시기 짐바브웨의 거리 풍경은 1923년 베를린의 거리 풍경과 거의 같았습니다. 시민들은 비닐봉지에 돈을 담아 시장으로 갔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시작할 때의 가격과 끝났을 때의 가격이 달랐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은 휴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잔인한 풍경도 있었습니다. 화장지보다 자국 화폐가 쌌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제로 자국 화폐를 화장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짐바브웨 정부는 결국 자국 통화 발행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미국 달러와 남아공 랜드를 공식 통화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국의 화폐를 스스로 포기한 현대 역사에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1923년의 독일과 2008년의 짐바브웨를 나란히 놓아봅니다. 시대도 다릅니다. 대륙도 다릅니다. 문화도, 정치 체제도, 인종도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았습니다. 정부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메우기 위해 돈을 무한히 찍어냈다는 것. 단 한 가지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의 죄에는 거의 똑같은 모양의 벌이 따라왔습니다. 손수레와 비닐봉지, 땔감이 된 마르크와 화장지가 된 짐바브웨 달러, 조단위 지폐와 100조 단위 지폐, 휴지가 된 노년의 저축, 그리고 또 한 번 휴지가 된 노년의 저축. 100년이 지나도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상처와 흔적을 남깁니다. 1923년의 지옥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한 해의 경험이 이후 100년 동안 독일이라는 나라가 돈을 다루는 방식 전체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결국 유럽 전체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1957년의 어느 날로 가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2년이 지난 시점, 서독 정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중앙은행을 만든다. 이름은 도이체 분데스방크. 그러나 이 중앙은행에는 다른 어느 나라 중앙은행에도 없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으로부터의 절대적 독립. 대통령도, 총리도, 의회도 그 누구도 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강제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보다도 강한 독립성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1923년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한 해의 광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치인이 자기 입맛대로 돈을 찍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독일 사회의 합의였습니다. 분데스방크의 창립 정신은 분명했습니다. 시장 가격 안정성을 다른 모든 목표보다 우선한다. 성장이든 고용이든 정치적 인기든 그 어떤 것보다도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한 나라가 한 번의 큰 통화 위기를 겪고 나서 자기 중앙은행에 부여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단지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35년 뒤 분데스방크의 그 강박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1992년에 일어났습니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면서 독일 경제의 통화량이 급증했습니다. 분데스방크는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강하게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 국가들은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일정 범위 안에서 유지하기로 약속한 시스템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독일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자국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따라 올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영국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그때 경기 침체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금리 인상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데스방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체가 침체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독일의 인플레이션만은 막겠다는 원칙을 끝까지 관철한 것입니다. 1992년 9월 16일, 영국의 파운드화가 결국 그 시스템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날 헤지펀드들이 영국 파운드화를 일제히 공격했고 조지 소로스는 그 공격을 주도해 하루에 1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분데스방크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유럽이 흔들리더라도 독일의 인플레이션만은 막는다. 이것이 1923년 트라우마가 70년이 지난 시점에도 유럽 전체를 흔들 만큼 강력한 힘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7년 뒤 그 힘은 한 단계 더 커집니다. 1999년 유로화가 도입됐습니다. 유럽 19개국이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하나의 공통화폐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 유로화를 발행할 새 중앙은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은 유럽중앙은행. 그런데 이 중앙은행의 본부가 어디에 자리 잡았는지를 보면 한 가지 의미심장한 사실이 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분데스방크의 본부가 있는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로화 시스템 전체가 분데스방크의 모델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가격 안정성 최우선,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박. 분데스방크에서 유럽중앙은행으로 모든 정신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구체적이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의 중앙은행은 곧바로 양적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중앙은행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분데스방크의 후예였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초 유럽 재정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늦게 그리고 적게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들이 더 깊은 침체에서 더 오래 고통받았습니다. 독일은 인플레이션만 막으면 된다는 강박이 유럽 전체를 더 깊은 침체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뿌리는 결국 1923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묵직한 진실에 도달합니다. 한 나라가 돈으로 한번 큰 상처를 입으면 그 흉터는 그 나라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제도가 됩니다. 제도는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한 대륙 전체의 규칙이 됩니다. 한 나라가 돈을 잘못 다루면 그 대가는 그 시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100년 뒤까지 갑니다. 그것이 1923년 베를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무거운 진실입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한 사회가 무너질 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잃은 건 단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았다는 믿음, 그것을 잃은 거죠. 평생 절약한 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 한 사회는 다른 종류의 인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1923년의 진짜 비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1923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나라들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이란. 다음 편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